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산가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피어오르는 듯한 이웃집 처녀에게 하염없는 짝사랑을 해오다가 마침내 젊은 것한테 애인을 빼앗기고 남산을 지향 없이 헤매고 있던 한 늙은 호랑이가 한양성을 쌓는 바람에 공주 계룡산을 찾아가다가 때마침 나이 30이 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비관하던 나머지 목을 매러 산에 올랐던 처녀를 만나서 손에 손을 잡고 멀리 계룡산으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갔다는 이 듣기에도 맹랑한 전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구혈산 및 반신불수가 된 느티나무와 호랑이와 처녀가 잔치를 했다는 초래봉 사이로 아담스러운 동리가 하나 있다. 가물에 콩나듯 감나무와 대추나무 사이로 뜸뜸이 한 채씩 집이 놓여지기는 했을 망정 달걀 껍데기를 제껴놓은 것처럼 산잔등이 둘러서서 그지없이 아늑한 인상을 준다. 집이라고 여남은 채, 그러나 실상은 도합 7집이었다. 나머지 3채는 집이 아니라 건넌마을 김주사가 억지로 꾸리게 한 거름집이었다. 이 동리가 바로 국말이다. 전설만은 로맨틱하지만은 실상 구혈사는 하나도 값비싸게 사줄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야산이었다. 오직 출입구가 9이나 되는 커다란 굴이 산중허리에 있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구혈산인데 이러한 구혈산 이것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도회 기분을 풍기고 지나가는 기차 덕분에 피크닉이라는 말을 얻어들은 정거장 친구들이 봄, 가을로 정종병을 메고 와서는 구혈산에서 하루씩을 보내고 가곤 한다. 한 가지 구혈산이 갖는 바 자랑은 실상 자랑이랄 것도 못되지만은 산 모습이 백발노인이 2다리를 쫙 벌리고 앉은 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뜻 보면 그렇게도 보였다. 더욱이 A자형으로 된 맨 상상봉을 신락 같은 길이 가로타고 지나간 것도 동리 사람들 말대로 한다면 가리마 같기도 하였다. 우리 국말이 달래 좋다는 게 아니지. 마음 착한 할머니가 손자놈을 데리고 안전상이거든. 봐, 우리 국말이 구혈산의 손자 같지 않은가? 이것은 국말 사람들이 걸핏하면 잘 내세우는 소리지만은 그렇게 보면 그런 것도 같았다. 그리하여 정거장 친구들이 구혈산에 오르기만 하면 상상봉에서 국말이 빤히 내려다 보였다. 이 국말의 위치를 찬송하는 것이다. 봄이면 뒷동산에 불송이처럼 핀 진달래를 들추었고 가을이면 화대불처럼 무럭무럭 불꽃을 하늘 높이 뻗고 있는 감나무의 진한 단풍을 예찬하였다. 그러나 구혈산에서 내려다보는 국말의 전망도 좋지만은 가을철 대추와 주먹만큼한 감덩이가 뒤롱뒤롱 매달린 것을 보는 맛도 싫은 것은 아니었다. 4-5천 평 남짓한 구역 내에 100여 주의 감나무와 40-50주의 대추나무가 흡사 과수원처럼 들어박히었다. 한 가지 국말이 낯이 깎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고 팔 데가 없다는 것이다. 성냥 한 갑을 사려 해도 심리가 넘는 장터로 나가야 하고 막걸리 한 잔을 사 먹으려고 해도 7마장이나 되는 사그네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데서 되레 국말의 값이 올라가는 것일지도 모르기도 한다. 하여튼 국말이란 이런 곳이었다. 서울 모 직조 공장에서 어떤 부잣집 따님들의 몸치장거리가 될 부사견을 짜다가 왼손 날라리 뼈에서부터 몽땅 끊긴 창건이가 국말을 찾아온 것도 손바닥만큼한 감나무 잎이 누릇누릇 단풍이 될 무렵이었다. 창건이는 몇 번이나
방망이 끝처럼 맨송맨송한 팔목을 내려다보고는 한숨을 지었다. 그는 어떤 놈하고 맞붙어서 단병 접전이나 하다가 끊어졌다면 차라리 단념이 될 것도 같았다. 낯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계집년들의 호삭감을 짜다가 애지중지하는 그 예쁘장스런 손목을 몽땅 잘린 생각을 할 때마다 터질 것 없는 울분이 치받고는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팔목만 들여다보고 앉았을 수도 없었다. 누구보다 그를 싸고 돌고 세상 이치를 일깨워주는 상수의 덕분으로 찾아낸 위자료 30원을 헤어진 지갑 속에 싸고 싸서 들고는 오직 한 줄기의 혈육인 누님을 찾고자 서울을 떠났던 것이다. 철도 그랬지만은 해도 뉘엿뉘엿해서 창건이는 K 정거장에 내렸다. 어린 족하나 줄 양으로 과자 한 그릇 사서 수건에 꾸려 매가지고 국말 어귀에 들어선 때는 가느다란 저녁 연기가 하다가닥 처마 위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일남내 산모퉁이를 돌아서 한 대의 우물 앞을 지나려니 울려고도 하지 않았건만은 문득 눈물이 솟았다. 어제 같으면서도 이미 먼 과거가 돼버린 그 옛날이 생각났던 것이다. 창건이는 이 우물 앞을 3번 지난 일이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따라서 출가한 지 3년째 나는 누님을 찾았었고, 그 다음이 서울 W 고보에 입학하던 해 여름방학이었고, 맨 마지막이 그가 2학년 초에 학교를 때려엎고 모 직조공장에 소년공으로 들어가던 바로 4년 전이었다. 누나 집엔 감나무가 펑 많다지? 어머니의 팔에 매달려 이런 것을 물어가며 누이를 찾던 그 시절, 그 후 남처럼 금단추를 단 교복을 떨쳐 입고 눈이 부실 장래를 꿈꿔가며 누이를 찾아가던 그 시절, 그때 산모퉁이를 돌아서려니 물 길러왔던 누님이 아유, 창건이가 오는구나 하고 뛰어오다가 물동이까지 깨었었다. 그렇던 이 길을 3년 전에는 상복에 조그만 캡을 눌러쓰고 기운 하나 없이 누님을 찾았던 것이다. 그날 누님은 마당에서 콩을 까고 있었다. 그 길, 그 한 길을 찾아드는 오늘날의 이 꼴은? 창건은 맨송맨송한 손목을 또 한 번 꺼내보았다. 좁다란 길이 좁았다 넓었다 한다. 순간순간이 음숙한 구렁도 되고 커다란 바위 부리도 되어 보였다. 그래도 그는 그것이 눈물에 타신 것은 채 알지 못하였다. 다 떨어진 양복 저고리 왼쪽 주머니에다 그는 병신팔을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눈물을 닦고 모자를 바로잡아 쓰고는 아직도 누님에게 손목을 잡혀갈 때의 기억이 아물아물하게 남아있는 좁다란 밭둑을 타고 올라갔다. 커다란 감나무가 하나, 그 밑에서 아이들 서너시 연실을 따먹느라고 둘러섰다. 그는 누님네 아이는 없나 하고 살펴보고 나지막한 울타리를 끼고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는 바위 곁으로 들어섰다. 이 바위를 빼면 해롭다고 해서 그냥 두는 거야. 누님이 그때 이렇게 그에게 설명하던 것을 생각하며 창건은 뜰 위로 올라서며 누님을 불렀다. 누님, 누님. 아무도 없는지 괴괴하다. 또 한 번 누님을 찾으려니까 집 뒤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파란 양재기에 장을 떠 담아들고 누님이 쫓아나왔다. 아유, 이게 웬일이야? 누님은 창건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금세 찔끔한다. 그러더니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의 손을 가만히 주머니에서 꺼내어 이리 한번 저리 한번 들춰보다 말고 그만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도 어린애처럼 누님을 따라 울었다. 이렇게 비둘기처럼 동그만이 남은 남매가 서로서로 붙들고 목을 놓아 운 지도 아마 3년 전
창건이가 19 나던 해 가을의 일이었다. 그 후 창건의 손목은 다시 자라지 않았어도 3년이란 세월이 말없이 흘러갔던 것이다. 선생님, 사람이란 추억을 즐기도록 만들어진 동물이다. 그리고 그 추억의 대답이 쓰린 것이면 쓰린 것일수록 애틋한 것이며 애틋한 것일수록 달콤한 것이다. 사람이란 결국 그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도 싶을 만큼. 그리고 옛날을 추억하는 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현재의 생활이 지나간 옛날의 그것보다도 비참할수록 그 정은 더 한층 새로운 것이다. 그런 심정은 창건이와 같은 장애인에게는 더 한층 뼈에 사무치기도 하려니와 가버린 애인처럼 그립기도 한 법이다. 창건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 조그만 방에서 푸석푸석 시름없이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들어가며 그날도 가버린 옛날을 눈앞에 그리고 있었다. 선생님, 또 한 번 부르는 소리가 났다. 그는 그제서야 알아듣고 앉은 채 물었다. 누구냐? 저예요. 장쇠냐? 박 선생님한테 갔다 왔냐? 네, 오늘도 못 오시겠어요. 무릎까지 깡통하니 고이를 걷어올린 15된 아이가 나타났다. 그저 그러시다든. 네, 대단하시대요. 그거 참 걱정이다. 박 선생이란 15살 된 소년이다. 운송점에서 급사로 있다가 모르고 그곳 야학 선생에게 등사판을 몰래 빌려준 것이 사건이 돼서 집에 와 있는 건강 씨의 아들이었다. 그는 저도 배울 겸 바쁘면 을반을 맡아서 가르치기도 했다. 어머니가 벌써 여러 날째 위험 상태에 있는 것이었다. 창건이는 아이를 내보내고 교실 안쪽을 쓱 한번 훑어보았다. 가을철이라 그런지 아직도 태반은 아이들이 안 모였다. 곰방대에 희연을 꼭재해서 한 대 담았다. 담배를 피워가며 꾸며두었던 교재를 다시 한번 보살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견하다.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아이들이 늘어가는 것도 그지없이 기뻤다. 손잡이 달린 종을 흔들고 두루마기 고름을 고쳐맨 뒤 교실로 되어 있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맨 멍석 위건만은 바둑돌처럼 단정히 앉았다. 기립. 네. 첫 시간은 산수였다. 보통학교 3학년 정도인 갑반에서는 문제를 내주고 1학년생인 을반은 외자리 갓법을 가르쳤다. 메인 대통처럼 아둔한 아이들을 달래서 이만큼이라도 알아듣게 만든 자기 교수법에 이제는 웬만큼은 자신도 생겼다. 둘째 시간은 한글 맞춤법이다. 셋째가 일본어 회화. 이렇게 시간을 마친 그는 아이들과 함께 국말로 넘어왔다. 제거리 고개에서 아이들은 제각기 흩어지고 네 아이만이 그의 뒤를 따라왔다. 한 대 우물 앞에서 네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는 디딜 방앗간을 옆으로 끼고 누님 집을 지나서 조그만 산잔등을 올라갔다. 벌써 이틀째 못 오는 박 선생 문식이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덜 익은 감빛 같은 달이 문식인의 용마루 위에 있었다. 그야말로 삼간초옥,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뜰팡 한 칸, 뜰팡에 대어 반칸이나 될까 말까 한 어리만 해놓은 헛간이 있었다. 울도 담도 없이 동그만이 드러난 거적 한 입 깔리지 않은 뜰팡을 누런 달빛이 망설이듯 조심스럽게 들이비추고 있었다. 저것이 사람 사는 집인가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 더욱이 그래도 이 동리서는 최고 인텔리라는 건강시에 거처하는 집인가 하니 하늘조차 너무 무심한 것 같았다. 건강시는 국말은 고사하고 구열산 일대에서 가장 유식한 축이었다. 비록 조선말 이외에는
다른 나라 말을 못할지언정 통감권도 읽었고 사전편도 외우는 그다. 옛날 사립학교를 마치었다는 이만큼 웬만한 사칙 문제쯤은 암산으로도 풀고 신문을 들고 군축문전이 1935년이니 하는 사람도 창건을 빼놓고는 그뿐이었다. 일찍이는 독립운동에 참가했었고 그 후 어떤 신문 분국을 경영한 일이 있다는 것만은 들어서 알지만은 어떻게 돼서 그가 이 촌구석까지 굴러 들어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건강씨 자신밖에는 없었다. 그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자기가 걸어온 옛 이야기를 꺼내는 법도 없었다. 그러기에 동리에서도 진서 편지를 보는 것으로 미루어서 그가 행세글은 된다 할 뿐이요. 얼마만한 학식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없다. 오직 그는 건강이라는 말을 유독 잘했다. 실하게 크는 나무를 보아도 가리켜 건강한 나무라고 한다. 물결이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아도 그는 건강하게 흐른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건강이 바로 그를 부르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창건이가 국말에 온 지 한 두어 달쯤 됐을 때였다. 국말에서는 갑자기 연병소동이 났다. 창문인의 집에서 생긴 병규는 이웃집으로 다시 옮아갔다. 그들은 취시했다. 연병이라고 하면 펄펄 뛰었다. 홍제라는 사람은 주재소에 고발하는 놈은 낫으로 배지를 가른다고 소리소리 쳤다. 급기야 병규는 건강시 여편네한테로 뛰어갔다. 그는 말했다. 전염하는 병을 숨길 수는 없다. 그는 자진해서 주재소로 뛰어가서 온 동리에 소독을 시켰다. 창건이가 건강시의 사람됨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였다. 그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촌에서 야학을 시작한 것도 건강시가 있다는 데서 용기를 얻은 것이었다. 건강시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을 할 따름이었다. 모든 것을 단념한, 아니 모든 것을 초월한 철인처럼 그의 생활 태도는 고결하고 순박한 맛이 있었다.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또한 크게 노하거나 잣다랗게 불평을 깐족이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15된 문식이를 맞이로 3살 터울로 3살 난 갓난애까지 5형제, 이 모두 아들이었다. 이 5형제와 자기 내외 도합 7식구가 남의 땅 새마지기를 농사랍시고 해서 먹으면서도 그는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는 말 못하는 소처럼 그저 일하고 먹고 자고 그랬다. 있는 놈들은 밥에 체하는데 우리는 일에 체하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밥에 체한 데는 영신화를 먹더라만 일에 체한 데는 뭘 먹노? 국말에 은거한 지 8년, 그는 농사에 애이는 일이 없었다. 낫질, 지게질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가래질, 쟁기질까지 무엇 하나 농군에게 빠지는 것이 없는 그였다. 아니, 그 건강씨를 보고 농군과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농군이기 때문이다. 문식이 있나? 창건이는 달빛에 비친 마당으로 들어섰다. 문식이, 선생님 오셨어요? 문식이가 뛰어나왔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더니 어떠신가? 마찬가지예요. 눈물에 지적지적해진 목소리다. 뒤미쳐 건강씨도 나왔다. 대단히 걱정되시겠어요? 하고 머리를 숙였다. 웬걸요? 처음엔 어떨까 싶더니 절망 상태에 빠지고 난 뒤로는 되레 안정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까지?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해요. 그들은 슬슬 감나무 밑으로 내려왔다.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도 쉬 일어나셔야 될 텐데
아니지요. 어린 것들을 위해서라도 쉬 죽어야지요. 네? 창건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놀랄까 겁을 내민지 다른 건강 씨의 표정을 비춰주지 않았다. 이 세상이란 결국, 그러고 나면 결국 다섯.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무서운 전율을 느꼈다. 풀잎에서 이슬방울이 스며 빛났다. 병명은 아직 모르십니까? 왜요? 뻔하지요. 굶은 병이지요. 하고 건강씨는 약간 불평스러운 어조로 말을 꺼내더니 기아병이란 신경병과 함께 현대 문명병이지요. 원시시대엔 그런 병이 없었어요. 결국 과학이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뉴턴이 태어나기 전보다 인류는 훨씬 더 불행해졌지요. 우리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건강씨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문득 병자 생각을 했음인지 황황히 인사를 하고 마당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방문을 열기 전에 창건이는 몹시 신음하는 병자의 앓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더니 뒤미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문식이도 달려갔다. 5이나 되는 아이들 울음소리에 섞여 갓난애의 엄마 소리를 들었다고 창건이는 생각하였다. 그렇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건강씨 말대로 우리는 모두 긍용이네나 덕실내나 창문내나 매형이나 내나 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뿐이다. 그의 말이 옳다고 했다. 그 남이란 한두 사람의 지주다. 몇 사람의 지주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의 사장을 위해서 천여 명이 피땀을 흘리고 손목을 잘리고 상수의 말과 건강씨의 말은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남의 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남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확실히 있다. 갑자기 컹 하고 개가 짖었다. 또 도적이 들었나 보다 했다. 어제도 그제도 근동에서 도적이 들었다. 저놈들도 저만을 위해서 살려는 놈들이지. 창건은 캄캄한 대공에서 도적놈을 발견이나 한 듯이 꾹하니 개 짖는 쪽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도적이 들었거든 감이나 따가거라. 벼 100이나 하는 놈들이야 감 없기로서니 굶어 죽으랴. 정말 도적이 들었는지 세 집 개가 바짝 뒤집어 엎는다. 화중지병, 즉 그림 속의 떡으로 김선달래 오순기가 구수한 냄새를 퍽퍽 풍기기 시작한 어떤 날 밤, 갓난 것에 엄마 소리도 들은 채 만 채 문식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나서 어둠 속으로 가는 그것만은 달도 그날은 없었다. 초다새 달이 이면치레로 실쭉하니 감나무 가지에 걸렸더니 문식 어머니의 숨이 미처 거치기도 전에 지고 말았다. 장산날은 근래 없이 맑게 갠 날이었다. 없는 집이니 날이나 좋아야지. 누구나 이렇게 말했다. 참, 날 좋군. 날은 아주 받아서 죽었네. 김생원도 이렇게 말하며 장죽을 물고 막디 맑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동리 사람은 김생원의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저런 능글맞은 놈의 영감 녀석, 장산날이 좋아서 저러는 건가? 건강땡내가 죽는 바람에 환갑잔치를 안 해먹을 테니까 그러지. 그 말이 옳다고 옆에서도 맞장구를 쳤다. 장산날은 야학생 중에서 큰 아이들만이 골라졌다. 밥술이나 먹는 집이면 앞을 다투어 모여들지만은 아침이 지나서 한나절이나 되도록 손을 빌릴 만한 사람은 꽁지도 베지 않았다. 창건네 식구와 야학생 몇 명이 장사꾼의 전부였다. 상여도 거의 아이들 손으로 꾸며졌다. 아이들에게서
한 달에 3전씩 받는 기름값과 창건이의 총 재산인 4원 80전, 그리고 돌아다니며 거둔 돈 2원 나머지가 장례비에 충당되었다. 이날 건강씨의 물건이 쓰여진 것은 사발 5개와 대접 2개, 이 빠진 보시기 몇 개, 이뿐이었다. 그 밖에는 내놓을 것도 없었다. 물까지도 남의 집에서 길어왔다. 염을 하고 상여가 꾸며지도록 건강씨는 무표정하였다.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상두꾼의 소리가 나자 상여가 움직하였다. 상여 뒤에는 문식이 아래로 12살, 9살, 6살 차례차례로 늘어섰다. 3살 먹은 것은 커다란 사과 한 덩이를 들고 동리아이 등에 업혀서 싱글벙글 따라갔다. 누군가가 왜 들쳐업고 나서느냐고 소리를 꽥질렀다. 몹시 그 꼴이 보기 싫었던 모양이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이는 빽 하고 울어댄다. 파놓은 광중에 시체가 들어갈 때 한바탕 어린 것들의 곡성이 어울렸다. 흙과 회를 섞어서 물을 붓고 다시 눈물로 반죽을 해서 휘를 다지고 합금정을 한 뒤에 분상을 긁어 모으고 때를 입히고 이리하여 일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그녀의 일생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다. 장례가 끝나면 바로 돌아서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예의다. 그들은 한시를 지체 않고 발길을 돌렸다. 긍용이 등에 업힌 막내는 반이나 긁어먹은 사과를 들고 아빠를 부르며 좋아라고 자랑을 한다. 오냐, 좋다. 그건 먹고 얼른 커서 너도 네 어미처럼 남을 위해 살다가 죽어라. 모두들 건강씨를 쳐다보았다. 그래도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성큼성큼 걸었다. 마치 옆에 내가 따라올까 겁이나 내는 것 같았다. 국말 동리에 조당수 끓는 소리가 드높아 가건만은 그래도 가을은 가을이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드높을 대로 드높았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신세가 있담. 막내를 등에 매달고 절구질을 하던 건강씨는 절구공이를 확에다 세우고 확하니 하늘을 쳐다본다. 빌어먹을 사람이 왜 애새끼는 이렇게 쏟아놓고 죽었담? 뼈만 남은 잔등에 태워놓고 들까보니까 갓난 것은 못마땅해서 짱알거린다. 절구질을 하다 말고 궁둥이를 툭툭 두드려 주어도 여전히 빽빽거린다. 곧 절구확에다 꾸겨받고 콩콩 찧어버리고 싶건만. 예, 착하다. 인제 엄마 온다. 응? 하고 달래다가도 내가 미친놈이지. 이런 놈의 세상에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 잘못이다. 다시 공의를 세우고 땅이 드놀게 한숨을 쉰다. 아이고, 저를 어째 손수 절구질을 하는구려. 창문 아주머니가 키를 옆에 끼고 지나가다 말고 한 걸음 다가서며 남의 일 같지 않은 듯이 말한다. 아이가 그래 저렇게 보채는군요. 아이고, 쟤를 어쩌나. 하지만 건강씨는 코웃음을 친다. 그래 보채는지 어째 보채는지 누가 안다우? 그저 기를 쓰고 악만 쓰니. 아이고, 웬 그놈의 연병이 들어와서. 참, 창문 아주머니도. 그래, 얘 어머니가 연병 때문에 죽은 줄 아시우? 그럼요. 굶어 죽은 게지라우. 거위가 거세면 병도 못 붙이오. 난들 누가 아우. 이러다가 알아누우면 그대로 뻗어질 테지만 있는 놈이야 병들어 죽었다지 굶어 죽었다는 놈이 어디 있어. 입으로는 딱해라 어쩌나 하면서도 그들에게 쌀 한 줌 주는 사람은 그렇지만 없었다. 그렇다고 맘씨들이 매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전에는 그래도 밥 좀 먹고 가오 라든가
우리 집 호박 좀 따다 잡슈 라든가 하는 소리가 울타리 사이로 들리던 국말이건만 지금은 그런 소리도 꿈에도 들어볼 수가 없다. 제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를 끄기가 더 급했던 것이다. 아내 혹은 어머니를 잃은 문식이 부자의 생활은 날로 달라갔다. 건강 씨는 논밭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었다. 낡은 주머니끈에 매달린 괴물처럼 주렁주렁 달린 어린 것들의 뒤를 거두랴 아침 저녁으로 밥시중 들랴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의 한 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3살 먹은 것을 온종일 들쳐업고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벅찼다. 그의 수중에는 3살 난 어린 것의 창자를 채워줄 만한 양식의 준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건만은 건강 씨는 그런 내색을 한 번도 남 보는 데서 하지 않았다. 동리 사람들은 그를 재주가 용하다고 하였다. 엔간히 꾸려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란 누구든지 그만한 재주는 타고난 것이다. 없으면 굶는 재주. 그러나 그 재주는 한계가 있다. 그 재주가 마르면 문식이 어머니처럼 죽어가는 것이다. 건강 씨가 아내가 죽은 뒤에 변한 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허허하는 너털 웃음을 웃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그는 기가 막힐 때마다 허허허 하고 웃었다. 7살 먹은 놈부터는 그래도 지각이 났는지 먹을 것을 봐도 냉큼 덤비지를 않습니다. 아마 지 어미가 일찍 죽으면 철도 일찍 나는가 봅니다 그려. 건강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허허 웃었다. 아침 저녁으로 건강 씨의 부엌을 찾는 것이 창건이의 거의 일과였다. 젖먹이를 들쳐업고 반칸폭도 못 되는 아궁이 앞에 빽빽하니 둘러앉았다. 못바늘이나 다루듯이 어색해 보이는 건강 씨의 솜씨였다. 파 2오리를 잘라서 끓인 멀건 된장찌개, 간장, 이것뿐이었다. 밥은 언제든지 한 그릇뿐이었다. 한 그릇을 아이들 5한테 떠맡기고 자기는 누른 밥을 먹는다고 부엌에 나온다. 한 그릇 밥에 밥이 눕는다면 얼마나 누르랴. 그는 하얀빛 그대로 있는 밥알이 몇 개 뜬 말띠 맑은 냉수를 아이들 보는 데서 후룩후룩 들이마시곤 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창건이가 아침을 먹고 나서 밥 한 그릇을 들고 건강 씨의 부엌으로 들어갔다. 한사코 말림으로 살며시 부뚜막에 놓고 갈 양으로 들어섰다가 제법 소복하게 담긴 밥그릇을 보았다. 날된장 그릇과 젓가락이 놓인 것을 보면 밥을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아니, 그건 또 왜 가져오셨소? 어느 틈에 건강씨가 나타났다. 여기도 이렇게 밥이 있는데 왜요? 진지는 드셨소? 네, 지금 막 먹고 오는 길입니다. 그럼 실례합니다. 먹어야 산다니. 그는 또 한 번 웃었다. 창건이는 무심코 보다가 건강씨의 밥그릇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자세히 보니 밥 담긴 밥그릇 속에 보시기 밑구멍이 드러나 보인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웬 보시기가 밥그릇 속에 하고 보시기를 가리켰다. 건강씨는 아차 하는 기색이더니 그래도 허허 웃었다. 아, 그의 바닥이 드러났군요. 문식이란 놈이 나이답지 않게 하도 내 걱정을 하기에 한 4, 5일 전부터 이런 궁리를 해냈지요. 창건이는 눈속이 화끈했다. 저러면서도 아무에게도 군소리를 하지 않는 건강씨가 그에게는 그지없이 존경받을 만한 존재처럼 생각되었다. 1년 내 농사라고 지은 것도 다 김생원네 뜰 앞에 쌓아준 그다. 벼 12마를 지고 넘어오다가 그나마도 장리 먹은 것을 단말 빼앗기고
겨우 7마일만 지고 왔다는 건강시면서도 그는 1년 식량은 되는 듯이 말하고 있다. 저렇게 이 엄동을 어찌 날 것인고 하는 생각만 해도 창건이는 눈앞이 아득하였다. 건강씨도 문식이도 그리고 나머지 네 아들도 종당은 저 어머니가 밟은 길을 밟게 될 것이 아닐까? 저러다 병이 들고 약한 천 못 쓰고 죽으면 이제는 버젓하게 상여도 못 써보고 지게 져다가 고려장을 지낼 것이 아닐까? 그러나 어디 그네들 뿐이랴. 이 독립 사람은, 아니 이 세상에 남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이 그런 길을 밟을 것이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매형도 누님도 다 그럴 것이다. 정당한 태도로 생활을 영위하려는 모든 사람이 응당 밟게 될 그 길. 그 길을 무서운 전율을 느끼며 창건은 바라다 보는 것이었다. 이러고도 오히려 세상이 평온한 것이 창건이에게는 한 수수께끼였다. 날이 갑자기도 아니지만은 드르릉 추워졌다. 해마다 이철이면 당하는 고초지만은 그들의 배움의 터에는 나무 걱정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었다. 의논하여 야학생 총출동으로 나무를 하기로 하였다. 마침 차기는 했지만 볕은 따스하였다. 학생들은 야학가를 소리 높여 불러가며 산에 올랐다. 창건이도 매형의 지게를 지고 따라 올라갔다. 아리랑이며 저 건너 갈미봉이며 야학가 같은 노랫소리가 두서없이 구열 산중에 흩어졌다. 가끔 숲새에서 웃음소리가 깨어졌다. 비록 나이야 어릴 망정 20여 명의 힘과 용기와 정열이 합쳐진 일이다. 한낮도 되기 전에 대여섯쯤은 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만하면 한 달 동안은 족하였다. 초래봉에서 한바탕 법구 노름을 하고 쉬었다. 흥이 겨워 뛰노는 중에도 문식이만은 한풀이 죽은 것이 눈의 가시처럼 창건의 가슴에 사무쳤다. 낮에는 별로 만나는 일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문식이의 얼굴은 노랗다 못하여 쉬었었다. 팔과 다리는 보탬없이 말라빠진 3대 그대로다. 요샌 어떻게 지내니? 먼저 걷다가 뒤따라오는 문식이를 돌아다보고 창건은 물어보았다. 그저 그렁저렁 살아가지요. 요새 같아서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죽기 위해서 먹는 건지 심판을 모르겠어요. 어째서?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 먹거든 싱싱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근데 먹어도 시드니까 웬일인가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비아를 지나서 국말로 내려서는 길목의 당도에서야 멋멋하던 침묵을 깨고 문식이가 창건의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갑자기 이런 말을 물었다. 선생님, 살인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살인죄라고 하나요? 살인죄라고 하는 건 하고 대답하면서도 그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살인죄에는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또 하나는 부주의로 죽인 것들이 다 살인죄겠지. 근데 왜 갑자기 살인죄를 물어? 글쎄요. 그러면 제 동기간을 죽여도 살인죄인가요? 그야 물론 살인죄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그는 문식이를 꾹하니 노리고 보았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지 악을 썼다. 돌아보니 장성이가 나무를 진 채 넘겨 박힌 것이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지만 장성이는 일어나지를 못하고 깔고 뭉기었다. 지게다리를 벗겨놓아도 폭 거울러져서 몸을 가누지 못한다. 그래 그 많은 것을 지고서 쩔쩔매냐고 누군지 야무지게 쏘아붙였다. 옆에서 따라오던 만보기가 그 말을 받아서 둘째 손가락을 쭉 뻗쳐 표독스럽게 덕수의 턱을 푹 치거든요. 요 앙큼스러운 자식 보게 요 녀석아
너는 조밥이라도 아침을 먹은 생각을 못하니. 이 말을 듣자 장성이는 폭 엎어지며 흑흑 흐느껴 울기를 시작했다. 창건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장성이는 오늘 아침도 못 먹었니? 그러나 창건이는 만복이의 대답에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다. 아이, 선생님도 여기서 아침 먹은 녀석들이 반이나 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제가 알기에도 돌쇠, 석천이, 나, 넷밖에 안 돼요. 창건은 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서웠다. 그는 소나기 설거지하듯 얼렁뚱땅해서 아이들을 끌고 집으로 내려왔다. 내려와서도 사무실 문을 꼭꼭 쳐닫고 앉아서 눈이 붓도록 혼자 울었다. 그 해도 다 저물어가는 섣달 20날을 훨씬 지난 어떤 날 밤이었다. 창건은 뒹굴뒹굴하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날 저녁 때 누님이 하던 말이 잠이 들만하면 그의 귓전을 울리었다. 그날 뉘 입에서 난 말인지 해 도만두면 방을 뜯어고칠 의논이 떠올랐다. 그때 매형이 창건이 방도 좀 뜯어고쳐야 될걸 하니까 누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그러지 말고 자기 방은 자기가 뜯어고치기로 합시다 하면서 뛰어왔다. 전 같으면 매형 보기 미안해서 미리 까느라고 그랬다고 선의로 해석하고 말 그였지만 요 근자에 와서 갑자기 자기를 눈의 가시처럼 보는 것 같은 눈치를 챈 터라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진 것이다. 그까짓 돈 한 푼 생기지 않는 꼴 좋은 선생질이라는 둥, 동무 하나가 와서 잤다고 복롯방이냐고 모진 소리를 하는 것이 이 귀담아 들어서 그런지 유달리 귀에 거슬리었다. 하기야 손이 불편하니까 1년 가야 멍석 한 달에 틀지 못하는 것을 그만큼이라도 거두어 주는 것만도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불구가 된 죄로 오직 하나인 누이턱을 쳐다보고 있는 자기고 보니 좀 더 살부치답게 왜 못해줄까 하는 것이 야속도 했고 원망도스러웠다. 믿거니 믿겠거니 해온 만큼 더 서러웠던 것이다. 그는 한참이나 서럽게 울었다. 굶어 죽더라도 이곳을 떠나버릴까? 오직 한 줄기뿐인 혈육이니 미워하건 꼬집건 누이 손에 묻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건은 건강씨의 앞마당까지 올라갔다. 사방은 괴괴하다. 모두 잠이 든 게로군 하고 발길을 돌리려니까 소곤소곤 소리가 새어나온다. 창건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누구를 타이르는지 그래라, 응? 아니면 너도 그러지? 하는 소리가 나서 그는 15 먹은 문식이가 제법 어른 노릇을 하는 게다 생각하며 쓴웃음을 띠고 가만가만히 방문 앞으로 갔다. 신문으로 떼운 데가 뚫어져서 방 안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아랫목 쪽으로는 갓난 것이 잠이 들었고 문식이는 세 동생을 안치고 퍽도 간곡히 달래고 있었다. 황치가 너도 어머니 보고 싶지? 셋째 놈도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너는? 나도. 옳지. 그럼 형아가 어머니 보게 해줄게. 형아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응? 모두 그러지?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다. 창건은 저희가 무슨 요술을 하려고 저러노 하고 또 한 번 고소를 금치 못했다. 문식이는 석가래 2개로 만든 실엉이 송판에 놓인 그릇을 내리더니 윗목에서 보시기 3개를 내어놓고 물을 한 탕기씩이나 실하게 따라 놓고는 다시 설명을 시작한다. 자, 봐라. 내가 먹어라 하면 똑같이 들이켜야 한다. 하나라도 늦게 먹으면 어머니가 안 보여. 알겠지? 자, 모두 든다고. 그럼 애기는? 하고 화식이란 놈이 형을 쳐다본다. 응, 애기는 내가 또 보여줄게.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장에 가셨으니까 이제 이따 와서 만나보지. 아이 좋아라. 이걸 먹으면 정말 어머니가 보여? 형아. 자, 들었다. 세 아이들은 어머니를 만나본다는 바람에 일제히 보시기를 들어 올렸다. 자, 내가 마셔라 하거든 똑같이 먹어야 한다. 늦게 먹는 애 눈에는 어머니가 안 보여. 알았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문식의 얼굴이 보기 싫을 만큼 무섭게 일그러지는 것을 본 바로 그 순간 번개보다도 빠른 속도로 창건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다. 언젠가 제 동기를 죽여도 살인죄인가요? 하고 문식이 묻던 그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하고 가슴이 쿵덕쿵 뛰었다. 그는 큰 기침을 하고 문을 펄쩍 열었다. 문식아! 그는 무엇에 쫓긴 사람처럼 뛰어들어가서 아이들의 보시기를 빼앗았다. 놀란 아이들이 일시에 울음보를 터뜨렸다. 창건은 노릇무례한 그물이 무엇인지를 즉시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밖에다 모두 쏟아버리고 윗목의 빨랫줄과 주머니에서 조그만 창칼까지 압수했다. 더는 위험성 있는 물건이 없는 것을 다지고서야 그는 물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니? 장에 가셨어요. 창건은 우선 세 아이들을 달래서 재우고, 예, 그걸 애들한테 먹이면 어쩌잔 말이냐? 하고 달래듯이 물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는 새삼스럽게 놀랐다. 살려두는 건 죄예요. 먹을 건 자꾸 달라지요. 줄 건 없죠. 어떻게 하나요? 굶어 죽느라고 바둥대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말하면서 문식은 방바닥에 푹 엎어졌다. 그는 어깨를 출석거리며 흑흑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문식아, 울지 마라. 그리고 이후엔 아예 그런 생각을 말아야 한다. 이제 네가 크면 뭐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지 알게 될 거야. 그때 가서 정말... 창건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살고 싸우기 위한 삶을 위해서 먹는 거야.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은 조금도 우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니다. 잘못은... 창건은 거품을 뿜어가며 문식이를 타일렀다. 그는 새로운 흥분을 느꼈다. 알아들었니? 네. 알아들었으면 눈물을 거둬야지. 네. 하면서도 문식이는 눈물을 그치지 못한다. 문식이는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건만 눈물은 자꾸자꾸 흘러내렸다. 어디선지 개소리가 자지러진다. 건강씨가 돌아왔나? 그렇지 않으면 또 도적이 들었나? 창건이가 문을 뻐끔히 열자 말 없는 달빛이 그의 앞가슴에 턱 들어안겼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산가였습니다.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작품과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만한 작품이 또 있는데요. 역시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누이의 집 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여럿 있거든요. 백신혜 작가의 적빈, 호도, 이효석 작가의 줄이면, 채만식 작가의 앙탈, 생명의 유희, 그리고 김유정 작가의 떡 함께 추천드립니다. 모두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검색 가능하십니다. 혹시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